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이 두꺼운 만큼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가난한 자의 특성을 버려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시절에 부자들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의 특성만 배우려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모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부모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첫째, 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거나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오늘 1시간을 더 하였다면 그날 저녁 당장 대가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그놈이 그놈인 셈이므로 잘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고 바라본다. 있는 놈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며 기회는 그 있는 놈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던 60년대와 70년대, 미국인 문화인류학자 빈센트 브란트는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면서 빈민층 연구를 하였고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 내용은 한국의 판자촌 주민들은 외국의 슬럼가처럼 숙명처럼 가난이 뒤따르는 곳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가로 옮겨간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6.25 동란 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빈민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에서 상당수가 탈출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다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처지였기에 일을 가려서 한다거나 몸이 편한 일만 찾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지금의 수많은 빈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까?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5만 원을 받는 일을 해온 사람은 당장 일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자신의 일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이나 농촌 인력시장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 같으면 하루 5만 원 받는 일을 일주일에 3일 하느니 일단은 하루 3만 원 일거리를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설픈 자존심 때문일까? 넷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예컨대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상금을 축내지는 않는다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약간의 돈이라도 생기면 술집을 가거나 심지어 그곳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한심한 놈들도 자주 눈에 뜨인다. 이런 습성은 그 자녀에게도 물려지고 그 자녀들 역시 한 푼이라도 생기게 되면 오락실로 달려가거나 PC방에 가서 진을 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고무신을 신고 달려도 신이 벗겨지지 않지만 자신은 워커를 신고 뛰어도 신이 벗겨져 넘어질 팔자이며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에 가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은 개짖는 소리로 여기며 자신은 한다고 하는데 타고난 팔자가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6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여서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거나 남들보다 약사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다. 자기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7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예컨대 선택기로에 서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내가 충고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나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것을 왜 아까운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데 내가 말해주면 못하랴.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뻔한데. 그들은 우주에는 총 3,200억 5,983만 7,647개의 별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믿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주위 상황들을 말하면 믿지 않는다. 하긴 칠조심이라고 써놓고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않은가.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워릭대 연구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00만 파운드, 약 18억 원이라고 하였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 원 수준이다. 연구팀은 100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일에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 심리이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심리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주변에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해한다. 나는 이것을 주변 인식이라고 부른다. 당연 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비교 심리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 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 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를 갖고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더 무리를 하더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한다. 추석이나 여름휴가 때 중고차 값이 오르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 다 자가용 타고 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게 볼까봐 두려워한다. 주변 인식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러한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의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물어보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사는 곳도 강남에서는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의 현금을 움직인다. 고 정주영 같은 재벌 1세들의 모습이 TV에 비쳤을 때 도대체 부자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나는 유명 브랜드에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결혼 직전 처가에서 내 시계를 좋은 것으로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나는 아내와 같이 청계천 시계 골목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저렴한 일제, 세이코 밀수 시계를 각자 하나씩 샀다. 아내는 내가 사준 그 시계 디자인을 좋아하여 지금도 종종 차고 다닌다. 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결혼할 때 그렇게 패물에 신경을 쓰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목을 매면서 부티를 내려고 할까? 문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손목이 부끄러워지기라도 하는 걸까? 어느 신문에서 친구들과 명품계를 한다는 여대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다. 요즘엔 겨울철이라도 반팔티나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차림이 많다. 실내 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계를 상대방에게 보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제 게라도에서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트렌드다. 트렌드? 트렌드 좋아하네. 트렌드가 밥 먹여주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그게 아니다. 판매자의 상술에 놀아나 혼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덮어씌운 이미지에 현혹된다. 수많은 상품들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쇠뇌시킨다. 그래서 넥타이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그 넥타이 뒷면의 상표를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격체는 당신이 소유한 상품과 동격이 절대 아니다. 나는 상품이 주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나 자신의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흔한 버버리 제품 하나 없고 롤렉스, 오메가 시계도 없으며 조르지오 아르마니 양복도 없다. 부자들은 속삭이며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데 귀신이다. 정작 자기들은 졸부가 아닌 한 그런 속삭임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대지 말라.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보이고자 소유하려는 태도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돈, 명예, 지위, 학벌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가치 판단보다는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더 제로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다.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지금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이미지의 망령들로부터 초월한 높은 경지의 초인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서 역으로 그 망령들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법이다. 부자들에게는 금덩이가 없다. 진짜 부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금이나 보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서 주인공 마틸드는 하급 관리의 아내였지만 화려한 생활을 동경해왔다. 어느 날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파티의 초대장을 받고 남편에게 옷이 없다고 탓하자 남편은 몰래 저금해둔 400프랑을 내놓는다. 멋진 옷이 생겼지만 그녀는 보석이 없음을 다시 탓했고 친구인 돈 많은 폴레스체 부인에게서 목걸이를 빌렸다. 파티에서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목걸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파리 시내를 헤매며 가까스로 폴레스체 부인의 것과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남긴 18,000프랑과 모든 물건을 담보로 36,000프랑짜리 목걸이를 샀다.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작은 새방으로 옮겼고 닥치는 대로 일한다. 빚을 다 갚기에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다 늙어버린 그녀가 어느 날 샹젤리제에서 폴리스체 부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빌렸던 그 목걸이가 사실은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에서 허영심의 종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강조하려는 부분은 마틸드의 그 허영심이 아니다. 돈 많은 폴레스체 부인이 갖고 있는 목걸이를 사람들은 왜 당연히 값비싼 목걸이일 것으로 믿느냐는 것이다. 참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을 때 보석이나 폐물에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소유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소유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소유를 잠시 보류하면 돈이 쌓이고 그 돈에서 평생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금은 보석을 치렁치렁 몸에 갖고 다닐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라.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소비하는 생활 태도이다. 흔히 과소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유층의 과소비, 중산층의 모방수비, 하류층의 자포자기식 실망 소비가 그것이다. 하지만 과소비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의미하는 이상 부유층의 과소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소비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졸부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수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소비다. 나는 한 번도 부자들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여 가드빚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능력에 따라 소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능력에 맞지 않게 소비하였지만 과소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고 입는 것에서 거의 거짓 순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절약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나는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술, 담배를 모두 끊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이웃사랑에 사용하는 사람 역시 삶을 지혜롭게 살 줄 아는 사람 아니겠는가? 내가 과소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입고, 걸치고, 마시고, 먹고, 놀고, 타는 데 있어서 갖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이루어지는 중산층의 모방 소비와 하류층의 실망 소비다.
능력도 없는데 부자들의 소비를 흉내낸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소비가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실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차재호 서울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과소비 성향은 권력 욕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함이고 희귀한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은 권력 욕구의 본질이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많은 수의 신용카드를 소유하는 경향 역시 그것을 뽐낼 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카드로 호기 있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소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애리조나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릭 린드 플레이시 박사팀이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논문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젊은이들은 물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소비벽이 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진실되고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말이다. 버는 족족 돈을 쓰느라고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고? 카드빚만 계속 쌓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된 인간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허세만 강한 정신적 미숙아일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비가 과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분 내느라고 사용했는가? 라이프 스타일 유지? 문화생활을 하고자? 휴가를 즐기고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과소비로 몰아붙인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특별한 천재적 재능도 없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인가? 지금 당신의 서랍과 장롱 속에 뭐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라. 평상시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을 당신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것들을 살 때는 갖고 싶어서 샀을 텐데 왜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일까? 없어도 될 것을 구입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없어도 되는 것을 구입하는 그 헛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신용카드를 없애버려라. 당신에게 꿈을 주고 당신에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카드, 당신에게 겁을 주고 삶을 텅 비게 만드는 카드만 있을 뿐이다. 언제나 앞서 나가는 카드, 빚에 있어서 앞서갈 것이다. 당신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카드, 원숭이같이 조삼모사를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당신이 카드를 많이 쓸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카드 회사이고 그 카드 회사 직원들이지 당신이 절대 아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이제 역사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끝으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완성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는 니체가 말하는 노예 사회나 다름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은 역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반항하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꾸지 말라. 그리고 명심해라. 시장 경쟁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